이 책의 제목 화씨 450일은 책이 불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책은 생각을 키우기 가장 좋은 수단인 사람들이 책을 읽어 생각이 다양해지며 관리자 입장에서 사회를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래엔 관리자들이 미디어로 우리 생각을 통제하게 되어 일반 대중은 단순 쾌락 동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유튜브 쇼츠가 등장하기 70년 전에 예고한 SF 소설 화씨 450일을 단편 영화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450일. 책이 불타서 하얀 재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 이는 방화수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헬멧에 붙어있는 숫자다. 소방수가 아니라 방화수가 맞다. 사람들 기억에서는 잊혀졌지만 100년 전쯤에는 불을 꺼서 물질의 소멸을 막는 게 이들의 주일이었으나 요즘은 불을 질러서 없애는 게 이들의 주 임무다. 건물, 가구들을 태워서 없애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은 바로 책이다. 책을 보유하는 것은 이 도시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발견되는 즉시 방화서에서 방화수들이 출동해 그 책을 보유한 집, 가구 그리고 책을 전부 불태워버린다. 이로 인한 결과는 세속적인 정보 그리고 빠른 정보의 전달, 효율성만이 중요한 사회다. 더 이상 공원을 다니며 경치를 즐기며 사색하는 사람도 없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것은 쓸모없는 행동으로 취급된 지 오래다. 그리고 방화수 몬테그는 오늘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90%의 쾌감 그리고 어딘가 모를 마음 한구석 10%의 불쾌함과 함께 책을 불태우고 난 뒤 다른 날과 다름없는 퇴근길을 통해 다른 날과 다름없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매일 똑같은 보폭과 경로로 집에 가다 보니 당연히도 퇴근길은 아무 감흥이 없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 집에 들어가기 전 모퉁이쯤에서 뭔가가 느껴졌다. 그건 바로 갸름한 얼굴에 빛나는 유백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소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리세. 하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뭔가 이상했다. 보통 이 도시 사람들은 대형 TV를 보거나 귀에 꽂은 소형 라디오 같은 것을 통해 나오는 중독적인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고 사람 간의 대화라는 것을 잘 아진 않는데다. 대화를 하더라도 시청했던 자극적인 콘텐츠들에 대해서 아주 얕은 수준으로만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상하리만치 몬테그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물에 대한 감상에 대해 말하며 또 말하기 전 몇 초 정도 뜸들여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의 대화는 정말 이상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지막 그녀의 말이 그의 뇌리에 꽂혔는데 그건 바로 지금 당장 행복하냐라는 한마디였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엔 당연히도 행복하다. 그런 당연하고 뻔한 질문을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그 질문을 이내 지우려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은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이는 몬테그 안에 어떤 스위치를 켜놓았으며 소녀와의 만남을 고대하게 만든다. 이후 그는 매일 그 소녀를 만난 골목길을 통해 퇴근을 하며 소녀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 생각을 나누게 된다. 그 주제는 꽃말, 책과 방화수에 대한 이야기, 역사 등 오늘날의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주제였지만 여태껏 그런 종류의 생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몬테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기에는 충분한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실종되게 된다. 소녀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삼촌과 살던 집은 텅텅 비어버렸고 도시의 대부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방화서의 서장에게 직접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말만 연신해 댄다. 몬테그는 어쩔 수 없이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시 방화수로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다시 매일같이 방화를 하러 다니던 어느 날 색다른 출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곳은 다락방에서 다량의 책이 발견된 늙은 노파의 집이었고 그 노파는 여태 다른 방화 대상과는 달리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라는 협박에도 물러나지 않고 집안에 있기를 고집했으며 눈빛에는 깊숙이 본인이 믿는 신념 같은 것이 박혀있는 듯했다. 결국 화염방사기로 그녀의 집, 책 그리고 그녀마저 새까만 재로 변해버리긴 했지만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몬테그의 뇌 속 어딘가를 건드리게 되고 그는 충동적으로 그 집의 책 중 한 권을 자신의 품속에 넣어 집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그의 집엔 밀리, 그의 아내가 있다. 밀리는 남편인 몬테그가 집에 들어와도 본체 만체하고는 집에 걸어놓은 텔레비전을 통해 의미 없는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고 심지어는 TV 하나로는 쾌락이 충족되지 않아 세 개를 동시에 틀어놓고 보고 있다. 물론 이는 일상적인 일이라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은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고 싶어 그녀에게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아 가까이 가보니 그녀 옆에는 수면제가 여러 통 놓여 있었는데 TV로는 쾌락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어 더 높은 쾌락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에 한 번은 일어나는 일이기에 생물학 청소부를 불러 그녀의 몸을 청소하게 시켰고 생물학 청소기가 그녀 몸 구석구석을 뒤져 오염 성분을 펌프질 해내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이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낀 몬테그는 밖으로 나오게 된다. 분명히 그 자신 뇌 속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이를 위한 생각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그는 좀 걸어보기로 한다.
한참을 걸어 몇 년 전 산책을 하던 공원에 도착하게 되는데 문득 1년 전에 여기서 만났던 한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노인은 몬테그 그 자신과 비슷한 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원에서 그 노인은 어떤 정체 모를 내용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방화수의 촉이 발생한 몬테그가 그를 끝까지 추궁하자 노인은 품에 있던 성경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몬테그는 그를 방화서에 넘기지 않고 도리어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껴 잘못을 덮어주었으며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본인의 답답함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던 소녀도 없던 차라 그 길로 몬테그는 지하철을 타고 그 노인의 집을 찾기로 했다. 물론 지하철 또한 별 의미 없이 귓가에 맴돌기만 하는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고 가야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그의 정신을 맡긴 사람들 뿐이어서 썩 내키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노인. 그는 처음엔 1년 만에 찾아온 몬테그를 심히 경계했지만 소녀를 만나면서 노파의 집을 성냥으로 태우면서 느꼈던 감정 변화, 품속에 그가 숨겨온 책을 본 후인의 경계를 풀었다. 그 노인은 지식인으로서 한때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고 세상이 변해가던 한때 이에 대항하려 하였지만 크게 좌절당한 후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노인과 몬테그는 가져야 할 철학,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목표에 대해 밤을 새가며 토론했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 잘못된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 방화서 본부에 책을 갖다 놓고 신고하여 이 지식 소멸의 온상을 없애버리는 것. 몬테그는 실제로 행동하고 노인은 몬테그에게 행동 플랜과 조언을 해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노인은 계획에 대한 증표로 그와 실시간으로 음성 소통할 수 있는 소형 무선 통신 라디오를 몬테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은밀히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는 아침 일찍부터 밀리와 그의 친구들이 떠들고 있었다. 그 내용은 키우는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 거실에 몰아놓고 TV를 틀어주면 된다. 또 이번 선거에 나온 두 정치 후보를 두고 외모 평가를 하며 어떤 사람을 뽑을까 등 오늘날과는 어딘가는 다른 이야기였다. 이런 대화들로 인해 몬테그는 갑자기 치밀어 올라오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소형 무성통신 기기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만류를 무시한 채 충동적으로 본인이 입수해온 시집 중 하나를 꺼내들어 종교적 신앙에 대한 시를 낭송하기까지 한다. 시 내용을 듣고 당연히도 부인들은 경악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고 분위기는 삭막해진다. 그리고 이는 다음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전조가 된다. 다음날 방화서에 출근한 몬테그는 방화서장 비티에 의해 자신을 바꿔놓았던 책에 대한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이 지식으로 부정당하는 상황에 마주하는데, 마치 몬테그의 정신적 변화를 꿰뚫고 있다는 듯이 그가 읽었을 법한 책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더 많은 어구를 읊조리며 반박하며 결국 다양성, 지식이라는 것은 무쓸모한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었다. 물론 양적으로는 매우 풍부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연결성은 비논리적이기 짝이 없었는데, 몬테그가 가진 지식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이는 몬테그에겐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의 뇌가 다시 회색으로 변해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비상방화 소집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방향은 몬테그가 사는 동네 쪽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던 비티가 즐거운 표정으로 방화차의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다. 그렇다. 그것은 몬테그 자신의 집이었다. 집에서 낭송한 시집으로 인해 밀리의 친구들이 몬테그를 밀고 한 것이었고 밀리는 그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집 곳곳에 숨겨둔 책을 찾아 마당에 쌓아놓은 후 멀찍이 도망치고 난 후였다. 망연자실하여 자신의 집을 자기 손으로 태우라는 명령을 받고 몬테그는 주저앉아버렸고 비티는 그런 몬테그를 정신, 육체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한다. 도중에 비티는 몬테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그의 오른쪽 귀에 꽂혀있던 노인과 소통하기 위한 소형 무선통신 라디오가 떨어져 나가버렸고 그로 인해 그의 거대한 계획과 노인의 정체까지 전부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원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육체적 고통은 몬테그를 각성시키기에 충분했다. 몬테그는 그가 차고 있던 유리 등유병을 비티에게 던진 뒤 손에 쥐어져 있던 화염 방사기의 발사 버튼을 눌렀다. 비티는 자신이 그토록 추앙하던 화염에 둘러싸였고 고통에 겨운 춤사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 신경조직, 근육, 혈관이 녹아내리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고 몬테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샌가 새까맣게 탄 재가 되어 무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몬테그는 스스로 완성되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죄인이 되었고 쫓기는 신세가 된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비티의 고문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쉽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기에 마취약이 들어있는 주사 바늘을 뚝뚝 흘리면서 달려오는 로봇계, 큰 공연장에 있을 것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달고 자신을 비춰오는 헬리콥터를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한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노인의 집. 노인에게 현재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이전 대화에서 말했던 집결지에 도착해야 한다.
그렇게 본인에 대한 수배 명령에 대한 방송이 나오고 있는 주유소 동료 방화수가 살던 골목을 몇 시간째 지나 결국에 노인 집에 도착한 몬테그. 노인은 충동적이었던 몬테그의 집에서의 일에 대해 그를 질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없기에 바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그들과 같은 동족이 살고 있는 도시 외곽의 한 낯선 철도 지역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 이 철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그 주변 숲에는 본인과 같은 대학 교수 출신의 늙은 지인들이 아직도 떠돌면서 캠프를 구축하고 있고 그들의 목적은 지식 보존이다. 비록 책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의 서고를 재건하고 이 지식을 활용해 훈련한 인원을 바탕으로 방화설을 모두 제거하여 인류를 최종적으로 다시 계몽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캠프는 정신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집단임은 분명했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겐 깨어있고 더 많은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몬테그가 필요했다. 의미심장한 지난 몇 주간의 경험과 새로운 목표. 방화수로서 살아온 세월에 비해 지난 몇 주의 시간은 턱없이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여태까지 살아온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길게 느껴진다. 이제서야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또한 여태까지는 세상이 텅 빈 공허 같았다며 이제는 그 공허를 채워달라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는 설레임 가득한 모험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과 가슴 뜨거운 포옹을 하고 길을 나선다. 어쩌면 이 세계의 기물들이 그를 죽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의 손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이다.